중앙선거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8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 대선 당시보다 0.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변수가 모두 정리된 가운데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2%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6.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6.3 대선을 닷새 앞둔 5월 29일 여의뷰 시작하겠습니다. 블랙아웃 기간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대선 판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막판 분석을 심도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진영 국민의힘 미디어 특보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막판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한 8시쯤 기준은 1%가 약간 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 조기 대선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이 부분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자, 2017년 조기 대선과 대통령 파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조기 대선하고 지금 대선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좀 같이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좀 중론이죠.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이번 대선, 2017년 대선과 어떻게 다르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직에서 파면되는 상황은 같습니다만 그 과정에 이르는 내용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본인과 아주 가족같이 지내는 분에 대한 국정농단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 못했던 것들, 그런 것이 결국 국민들의 그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파면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을 투입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것이 내란 행위다. 그래서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는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실제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또 2024년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은 너무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 내란 행위에 대한 내란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지난 겨울 내내 소위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광장에 수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응원봉을 들고 나오셨던 그런 광경들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치르는 선거다라고 일단 먼저 성격을 규정 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관님? 같은 점이 있고 상당히 다른 점이 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그때와 지금을 한다고 하면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이 있었고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사실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같은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보수 우파 진영의 상당한 타격, 정치적 타격, 이런 어떻게 보면은 디스어드밴티지를 안고 하는 그 구도란 측면에서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또 보수 자유우파 지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구도와 또 현상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 사뭇 다른 점은 그 당시에 있었던 2016년, 17년 당시를 돌이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뭐 한 자리 숫자로 무너지는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부지리로 쉽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탄핵은 그 당시 탄핵과 완전히 양상이 달랐습니다. 특히 적법 절차 위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체포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국민의 반발이 있었고 특히 지난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대첩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그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면서 정말 전국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적법 절차를 가진 그 법치국가라고 한다면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일었고 실제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국민의 과반에 달할 만큼의 일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대선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흐르면서 탄핵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 진영의 어떤 지지율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7년 대선과 2025년 대선은 사뭇 다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그 8대0 전원일치의 탄핵으로 인해서 또 자유우파 진영이 괴멸적 어떤 그 치명상을 입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김문수라는 개인의 어떤 개인기로 상당 부분 지금 돌파해 왔고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나오기 직전 여러 여론조사를 봤을 때 물론 일부는 뭐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간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지만 또 ARS를 통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딱 붙었다. 예. 지지율이 거의 뭐 삐까삐까해서 특히 이제 그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라는 이런 정도의 지금 따라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골프도 18홀에서 장갑 벗어볼 때까지 모른다라고 하듯이 이번 대선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달리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에서 볼 때 해석의 차이인지 아니면 팩트 확인의 차이인지 그 내용을 좀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는데 내란 중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님도 말씀하시고 전혀 내란 상태는 아니라고 끝난 게 이게 무슨 내란이에요. 내란은 그 인지 여부는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해야지. 그런 식으로 프레임 짓기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 내란 중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 장성들이 또 중요임무 종사자의 혐의로 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정확한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엊그저께도 한덕수 전 총리 또 그 부총리였던 그 누굽니까? 최상목 부총 죄송합니다. 그 두 분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지금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내란 피의자 혐의로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날의 진실, 12.3 비상계엄 당일날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 정확하게 다 책임을 묻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란이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번 대선과 연결시켜 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이 계엄을 옹호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 지금 후보로 나오신 김문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과는 있었지만 그 사과가 정말 진정성 있는 계엄에 대한 사과나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한 절연을 통한 선긋기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시즌 2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을까. 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본인의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은폐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압도적인 심판을 통해서 그런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저희가 이제 내란 종식이라는 그 한 단어에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선거는 프레임 싸움인데 민주당은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 진영이 그런 점에서 조금 약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있었던 큰 프레임은 민주당의 그와 같은 내란 프레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부숴뜨리는 것과 함께 결국 이 상태에서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쥔 한마디로 독재 정권이 탄생한다라는 이런 독재 방지 프레임 이 부분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고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그 전 총리께서 이번 주에 그 김문수 후보님 지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된 뭐 조금 의견은 다르다 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작은 어떤 차이는 극복하고 이재명은 반드시 맞아가서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쥐게 되는 이런 괴물국가, 괴물 독재 국가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그 민주당으로서도 정말 간담이 선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그에 따르는 그 효과를 그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거의 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 사쿠라다. 뭐 이제 뭐 갖은 정말 그 쌍시옷 들어가는 욕설 외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어떤 그 언사를 통해서 비난했던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네. 그만큼 민주당이 가지고 그 이낙연 그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님 지지에 따르는 그 후폭풍이 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때에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억압하고 대한민국의 카톡을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프레임에 있어서의 어떤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이고 그것은 중도층까지도 상당 부분 표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보면은 뭐 특히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충청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스윙 보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을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충청도 표심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국민의힘으로 오는 것은 이재명이 한 손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쥐었을 때에 올 수 있는 인권 침해적이고 장기 집권의 음모 마치 옛날에 누구였습니까? 그 이해찬 그 전 총리 그 같은 경우에도 20년 집권 프로젝트 이런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지금 이재명이 개헌을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푸틴처럼 뭐 장기 총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두려움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내란을 프레임이 아니고 오히려 독재를 방지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표를 찍을 때 1번 손을 가다가도 2번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짧게 네, 좀 네, 반박 좀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독재 프레임을 만드는 거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거 중단하셔야 된다. 걷어들여야 된다. 저는 왜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독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만약에 독재 프레임을 계속 걸어서 독재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한다면
민주당을 떠오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이 내란 심판을 더욱 그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치하지 않았어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상대를 배제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이것만큼 극단적인 그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보려고 했다면,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았다면 과연 이런 비상계엄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그 씌우려고 하는 프레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우리 민주당이 무력으로, 권력으로 그것을 찬탈해 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입법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맞죠? 입법부의 일당이니까. 근데 그것도 국민들께서 작년 총선에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국민들께서 당시의 집권당인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도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떻게 독재로 묶을 수 있는가?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마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삼권의 독립이 아니라 삼권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안 하는 게 맞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대법관의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도 단기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부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믿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냐? 저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국민들의 손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약속을 어긴다면 그 부분은 또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그 국민을 믿지 못하는 정치를 국민의힘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해도 될까요? 하시죠. 짧게 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예. 입법, 행정, 사법, 국민의 뜻. 국민의 뜻을 빙자하지 아니한 독재가 있습니까?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독재한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김문수 후보님이 지난 3차 TV 토론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독재를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독재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법 독재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 헌법, 지금 87년째 헌법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다수당의 어떤 대표가 실질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 행사에 지금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사법까지도 다 자기 손 안에 넣고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진국을 따라가야지 왜 자꾸 후진국을 따라가려고 후지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차베스 대통령이 22명 대통령을 30명으로 한 다음에 차베스한테 거스르는 판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베네수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석유 산출국이 제일 많고 돈이 많았던 나라가 지금 결국 가족들 중에 가장 뭐 옛날에 미스 유니버스도 했다면 베네수엘라 미인 아니었습니까? 그럼 정말 미녀의 나라가 그 미녀들이 멕시코로 미국으로 정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몸팔로 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하니까 투표율이 10%가 되어버렸어요. 왜죠? 국민들이 다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봤자 해봤자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가 기호 1번 찍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땠습니까? 민주당 문재인 때 어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또 최저임금 확 올려버리니까 좀 결국은 자영업자 그냥 폭삭 망해버린 건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인 그 경제적인 아이덴티티를 쥐고 가면서 국민들한테 서민을 돕는다고 했지만 서민 경제는 폭망시킨 건 누굽니까?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대통령 윤 대통령이 그 장기 독재하려고 했던 플랜이 있으면 한번 내보세요. 오히려 장기 독재 플랜은 지금 개헌해가지고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14년, 15년, 16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장기 독재로 가는 헬게이트를 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표를 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짧게 하나만 좀 지적을 드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네, 저 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 그 최 단장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그 국민의힘에서 그 특정 국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뭐 가족을 위해 몸팔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거는 정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런 발언들 하시면 안 돼요. 그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후진국 된다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데 왜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고 서민 경제 폭망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진짜 할 말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런 서민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우리가 그 많은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가 뭐 20조, 30조 추경도 하자. 그랬을 때 정부에서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냥 긴축 재정 해야 되고 건전 재정 해야 되니까 그냥 참아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좀 지적을 드리는데 네네.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87년 이 헌법 체제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국민의 민도를 너무 낮게 보시지 마라. 이거 이 87년 헌법도 국민들 손으로 직접 쟁취해낸 그것을 피로 피 흘리고 쟁취해낸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정치적 민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국민의 민도를 의심하지 말자.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지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특정 국가를 걱정하시면서 최 변호사님께서 좀 울컥하셨어요. 네, 그뭐 걱정됐어요. 별다른 진짜. 무슨 뭐 의미가 있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전혀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팩트를 그냥 예,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89.8% 이거 웬만하면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하게 되면 90%를 넘게 되거든요. 역대 대선 투표를 보면은 1987년에 제 15대 대선 이 89.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는 실제 투표를 하신 분들이에요. 직선제 개헌되면서의 그 효과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이때 당선이 됐는데 36.64%. 상당히 좀 낮은 그 득표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뭐 김종필, 김대중 예, 다 나와서 정말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나왔던 때 아니었습니까? 97년 15대 대선 이후로는 23년 동안 80%를 넘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 특히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던 2017년 17대 이 63%. 뭐 이 정도입니다. 노무현 열리당 후보가 나왔을 때는 70.83%. 이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이제 19대 때 이때의 77.2%, 77% 좀 올라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대도 77.1% 비슷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2017년 17대 대선 때와 유사한 사실 20대도 77%, 19대도 77.2%니까 예. 아마 고원저리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오히려 저는 조금 낮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
이게 그 오늘 뭐 지금 계속 조기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그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이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돼 버리면은 월요일 날 하루 휴가 내면은 토, 일, 월, 화 4일 연휴가 돼 버리거든요. 예.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 합니다. 수요일. 그래서 이틀 휴가 내고 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정치 일정을 잡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제가 알기로 6월 4일 그러니까 대선 다음 날이 고3 6월 모의고사 치는 날입니다. 굉장히 연기한다 만나 뭐 예, 그런 된 얘기가 거예요, 있을 된 만큼, 거잖아요. 예, 그런 만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지난 탄핵으로부터 60일 했던 마지막 날이 지금 결국 화요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월요일 하루 휴가 내고, 물론 조기 그 투표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휴가 내고 연휴를 즐기는 분들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치솟는 효과와 함께 연휴에 따르는 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상쇄되면서 결론적으로 했을 때 지난 19대나 2022년에 있었던 20대 대선에 있었던 투표율과 좀 비슷한 한마디로 80%까지 뚫기는 어려운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김 대변인님. 저도 뭐 80%가 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80%에 육박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건 지금 오늘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60%, 70% 초반대였다가 70% 후반대까지 이 투표율이 올라간 건 아마도 사전 투표라는 제도를 도입한 효과도 분명히 있다. 예. 실질적으로 하루 동안 투표하는 거하고 3일 동안 투표하는 거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법 중에는 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지난번 사전 투표는 금토 예. 토요일이라는 휴무일이 하루 껴 있어서 투표율이 좀 올라갔다. 근데 이번에는 목금이기 때문에 이 주중에 사전 투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역대 사전 투표율 중에 가장 높습니다. 예, 그렇죠. 거의 2배 이상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전 투표 그러니까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이번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그럼 그분들은 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 유권자들께서 놀러 가기 위해서.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평일날 출근해야 되는 시간에 투표장을 한번 들렸다 간다라는 건 상당히 본인의 루틴을 깨는 그렇죠. 수고로움이죠. 수고로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 시간에 10분을 땡겨서 나간다고 해도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 30분 이상을 땡겨서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건 뭔가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냐고 보냐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2025년도에 24년도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 40년 전에 어떤 장롱 속에 유물로 있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이라는 게 바깥으로 끄집어 나왔다면 다시 국민들 손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안에다가 넣고 문을 잠가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대선의 의미,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6.3 대선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보여주시고 있는 이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 열기 또 재외국민 투표도 이제까지 있었던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국민들께서는 많이 화가 나셨구나. 그 화를 이번에 이 본인들의 이 투표 의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계엄이라는 망령을 내 손으로 봉인하겠다. 뭐 이런 그런 셈이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86.8%, 49.2%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이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였습니다. 조사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77% 정도 수준이 이번에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많이 나오면 보수가 유리하고 좀 덜 나오면은 진보가 유리하다. 이 뭐 관리라든지 법칙 사실 뭐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지켜질까요? 많이 나오면 대한민국에 유리하죠. 네, 그런 거 네,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예, 근데 뭐 진영 논리로 그 투표율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고, 네. 다만 이제 어느 진영이 더 많이 투표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전에 얘기하신 거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좌파 진영 쪽에서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어떤 투표, 우리가 반투층, 반드시 투표하는 층, 반투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투층이 많은 그런 경향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도 보면은 특히 호남 지역의 정치 참여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 기억에 뭐 8시, 9시 이럴 때도 다른 호남 지역의 어떤 그 사전 투표율은 다른 지역의 거의 2배가 넘는 정도의 어떤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예. 실제로 최종 투표율을 봤을 때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투표율이 높았고,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상당 부분 집중도가 높은 그런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뭐 대구 경북이라든가 TK,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에 비해서 투표율도 조금 낮고, 그리고 예.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집중도도 호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지금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에 누구한테 높아지느냐 이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대선 레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르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뭐 해도 뭐 되나 이런 패배 의식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과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저는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 또 당 내에서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떤 무리가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안 해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문수의 재발견, 하루하루 김문수 파파미라고 파도 미담만 나오네. 그 반면에 파파괴라고 해서 파도 괴담만 나오네. 이런 어떤 대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한번 해볼만 하네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점점 어떤 그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실제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것과 같이 이 그 지지율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이거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싸우자, 이기자 했던 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또 산업화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구호, 이런 부분들이 이 자유우파의 상당 부분 어떤 호소를 하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자유우파 진영에도 더 유리한 이런 점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론 있으신가요? 뭐 일단 투표율이 이제 과거에는 뭐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면은 뭐 진보 진영에 좀 유리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2012년도 이후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민주당 공보단에서 예. 활동을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보면 75%의 투표율만 넘으면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라는 얘기가 우리 당내에서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투표율이 75.8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거의 저희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100만 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고 그 이후에도 또 뭐 그 투표율이 77% 넘은 적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만 놓고 보면 22년도에 77%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0.73% 포인트 차로 저희가 졌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어느 특정 진영에 그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라는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네. 다만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 이 세 가지로 치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구도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그로 인해서 생긴 선거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 누구의 귀책 사유가 큰 거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계엄을 막아내지 못했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그런 과정들이니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는 이미 어느 정도 불리하죠. 네. 이 민주당의 규정되어 절대적인 유리하죠. 있다라고 네네. 보고 그럼 이슈에서 과연 어떤 이슈가 있는가? 이슈 파이팅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몇 가지를 제기하고 또 거기 아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제기하는데 과연 그런 이슈들이 지금 이 큰 대세를 물줄기를 바꿔낼 수 있는 정도의 이슈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인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1, 2, 3차 TV 토론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종 일관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네거티브 정말 많이 하시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새로운 문제들이었나?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이미 수년 동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의혹들 그리고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무리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진 그 지지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공격이 인신공격의 네거티브가 네. 별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어제까지 발표됐던 많은 여론조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흐름 이 흐름이 큰 변화를 가져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역대 대선 투표율 및 당선자 득표율을 한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소박하고 단순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가 이길 때는 크게 이기는 성향이 좀 있고 진보가 이길 때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굉장히 낮은, 박빙 승부였었어요 그동안. 일단은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때가 15대가 40.27% 득표를 했고요. 문재인 후보도 이때가 저기 그 국정농단 이 비상계엄 국정농단 맞습니다. 2017년도에 41.1%였어요. 그때는 다자구도였죠. 다자구도였고 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48.67%였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51.5%. 진보 쪽에서 가장 득표율이 많았던 대통령이 노무현 열린우리당 후보 48.91%.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지난 5월 22일 날 발표한 그 선거인 명부를 보더라도 경기 서울 빼고는 그 소위 말해서 영남 지역 인구가 많아요. 많은데 이게 보면 이제 그 나중에 결국은 투표할 때 그 결집률하고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집력, 그러니까 이제 충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각자의 텃밭? 집토끼, 텃밭 집토끼. 여기 결집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압도적이죠. 예, 특히 호남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그 로열티, 어떤 지지도 내지 충성도는 압도적인 건 아닙니까? 제 기억에 아까 얘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15대 대선 할 때 제 기억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90%를 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예, 그거는
아, 대한민국에 저럴 수가 있는가?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혹자는 좀 그 지역 감정을 좀 자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대한민국이 삼국 시대가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가? 아니, 뭐 근데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공산당이라고도 그랬었어요. 예,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에서 상당히 특히 전북에서 선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이른바 설란형 효과라고 해야 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호남의 지지세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 더 높은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현실적인 그 현재의 어떤 지지도와 투표는 뭐 투표가 2번 하려고 하다가 손이 저절로 1번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끝 가봐야 되는 것이고 네. 옛날보다는 어떤 지역 구도가 희석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 호남에 비해서 영남 TK, PK 같은 경우에는 사뭇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 같은 경우에도 이 전전 그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그 민주당에서 총리를 하신 김부겸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대구의 심장 수성구에서 당선됐습니다. 대구, 경북, PK, TK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만큼 인적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념적 성향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대구 경북에서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20%대 초반이지만 이번에는 30%를 뚫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영남 지역에서의 어떤 민주당이 생각하는 우리가 남이다 이 구도는 그렇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의 그 뭐 자칭 타칭이라고 난 하지 않겠습니다. 자칭 선거 구단 그 정치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가가지고 호남에 가가지고 호남이 우리가 남이다는 취지로 해가지고 호남 민심에 자극하는 지역 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 그 민심에 대한 호소하는 그런 지역 감정 유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경북에 와서 얘기했습니까? 제메이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런 어떤 지역 구도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가가지고 우리가 남이다라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당하게 정말 인물로서 그동안 살아왔는 사람의 궤적으로서 그걸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님이 골든 크로스를 이뤄내서 막판 뒤집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지역 감정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럴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 22년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21%, 경북에서 23%, 그러니까 20% 초반대를 득표하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70% 중후반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좀 더 높게 30%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PK 지역, 그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38% 정도를 기록했고 윤석열 후보가 58% 정도를 기록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제 그제 나오고 있는 조사를 보면 특히 부산 지역만 한정해서 돌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의 후보만 지지한다가 아니라 특정 정당에서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지금은 이제 그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을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 비상계엄 그 탄핵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그 보수세 소위 말하는 극우 보수, 강성 보수, 뭐 예전 말로 하면 뭐 아스팔트 보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극우 보수 세력의 저항, 항쟁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좀 덜했었죠. 나중에 후속으로 해서 여진으로 나타나긴 했었는데 이 아주 뭐 자유통일당 정도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항쟁, 저항 세력이 들어 있었다는 거기에 또 이제 젊은 층이 상당히 또 유입되어 그렇죠. 있었다는 거. 이 현상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그때의 탄핵과 지금 탄핵의 양상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원인이. 사실 지금은 생각을 하면은 참 어이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의 공공의 적이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최순실. 결국 최순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이른바 국정농단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박 대통령 뽑았지 최순실을 뽑았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 그래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야권뿐만 아니고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 상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를 철회하면서 박 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거의 뭐 7%, 8%, 5%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반면에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3.1절 같은 경우에 제가 본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방송과 함께 그 광화문의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광화문 바로 앞에서 서울 이순신 장군 그 동상 광화문역. 앞에 그리고 네. 또 서울시장 네. 시청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저 멀리 그 남대문 숭례문까지 정말 분노한 국민들이 정말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 집권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정치적 마타도인 것이죠. 저도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만 비상계엄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일관된 그 입장이 것이고 김문수 후보님도 비상계엄은 자기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도 탄핵 비상계엄의 피해를 받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자기가 삼천교육대 대상이 될 만큼 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아니죠. 결국 이번 탄핵 결정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입법농단, 탄핵농단, 그리고 예산농단, 그로 인한 어떤 입법권의 남용 이 부분을 굉장히 질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 탄핵 반대로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이번 그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는 사뭇 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일단 나오니까 그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들 뭐 다른 소요 사태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조기 대선으로 넘어온 그 과정에서 역시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많은 층들이 여전히 중도층 내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좀 경도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대선 열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탄핵은 찬성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총통 탄생, 이재명 독재 탄생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의 공포심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최종 결정에 있어 가지고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쪽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아주 마지널하게 겨우 당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이러한 과도한 공포 마케팅, 물론 이제 선거 기간 중이고 선거 유세 전략의 하나이겠습니다만 국민들께 너무나 좀 우려를 많이 갖게 만드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뭐 아무런 뭐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예.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1980년에 12.12 군사 쿠데타를 연상하셨을 거예요. 군인들이 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난입하는 장면, 군홧발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국회가 침탈당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셨던 국민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예. 진짜 공포스러웠던 건 그날 밤에 보여줬던 이 계엄군의 모습이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표로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악마화해가지고 바꿔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후보를 정하지 못하는 부동층 여기가 한 10% 안팎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전체 유권자가 4,440만 정도 될 겁니다. 40만, 36만 뭐 예. 3,148명 이렇게 예. 되는데 이게 지금 저 숫자로 환산해 보면 한뭐 440만 정도 예, 예. 뭐 이 정도로 되는 겁니다. 이 부동층 민심 어떤 이슈에 반응할 거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막판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이 하나는 단일화였죠. 후보 단일화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제 밤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이슈는 사실상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지난 3차 TV 토론에서 나왔던 이른바 여성 혐오 발언. 이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할지 뭐 불리하게 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논계 이준석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님이 이재명 후보님을 쌍가락지 켜고 그냥 촉성로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듯한 느낌이 저한테는 강하거든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측 모두에 대한 양비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그와 같은 질문 한마디로 권영국 후보가 누굽니까? 민변에서 여성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 아닙니까? 여성 인권과 관련되는 질문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진영과 상관없이 원칙적인 얘기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여성 인권, 여성 정말 비하적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가 어디냐? 그건 누가 얘기했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확 그으면서 본인이 평생 견져왔던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얘기를 명확하게 해버렸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권영국 변호사님, 권영국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마치 옛날에 심상정 후보가 했던 것처럼 한 6% 정도까지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표를 많이 가져감으로써. 나아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는 이준석이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만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한 2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회피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달 그 더민주라고 하는 민주당 앱에 보면은 그때 아드님에 대한 그 인터넷 도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비로서 성인이긴 합니다만 사과했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뭐 형수님에 대한 그런 욕설 문제 그 부분도 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걸로 해서 대선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여전히 감싸기 바빴고 도망 내빼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런 TV 토론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보는데 정말 저도 차마 입으로 얘기 못할 그런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했다는 점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던 층들 중에서 상당 부분 반감을 가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평소 때 여성 인권은 본인 진영의 여성들의 인권만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을 하면서 강한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카리나라고 하는 에스파의 리더의 문제와 더불어서 상당 부분 최종적인 어떤 여성의 어떤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리고 그런 것이 어부지리로 김문수 후보님에게 지지세로 몰릴 가능성 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TV 토론회 장에서 상당히 입에 담기도 부적절한 그런 원색적인 발언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했던, 네거티브 하려고 했던 이 모습은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국민들께 굉장히 큰 무례를 범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그 TV 토론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불쾌했다. 이런 불쾌한 감정이 어떤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 문제가 지금 검증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고 또 네거티브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을 무책임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22년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께 그 자식을 둔 아비로서 죄송하다라는 이 사과의 말씀을 이미 하신 사안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마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다 했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뭐 공소장인가요? 약식 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뭐 공개를 하시고 뭐 하신 것 같던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저는 그 행위를 감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고 네.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최소한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법적 책임 그 부분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기소돼서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면 그 검찰의 판단을 받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할 건 인정해라. 본인 스스로가 그 이후에 반성하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인 책임 외에 이 부분을 없애려고 했거나 아니면 부모 찬스를 써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덮어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과도한 비판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결국은 그냥 마타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아드님 동호 씨가 사법적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돼 가지고 대통령직에 나갔습니다. 정치적 책임 다 졌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윤석열 내란 얘기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본인은 그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마치 지난번 거하고 이번이 같은 걸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인터넷 도박인 것이고 이번에도 지금 약식 공장을 그 결정을 보니까 상습 도박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사항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제가 진짜 여기에서 진짜 도저히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후보 절대 두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 사람의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익명화했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뒤에 의도가 어떻건 인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여성 인권 더 보호한다는 걸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들어갈게요. 지금 그 부동층이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쭤봤는데 네. 그 이준석 후보의 어떻게 보면 설환할까요? 이쪽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설화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 말씀드렸듯이 10%에 해당하는 부동층이 이른바 논계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싸는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 진영의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10%가 오히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감싸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거부했죠.
답변을 거부.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12월 같은 경우에 본인 대선 기간 중에 그거에 대해서 그 아드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사과하기는커녕 이준석 당신 후보 사퇴하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과합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 말씀만 반론 듣고서 바로 글쎄요. 넘어갈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저 역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거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감싸는 거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문제 제기 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 당시에 그런 문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1년도에 사과하셨는데 이번에도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 사과는 지난번에 도박과 관련된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댓글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가 직접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원색적인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그건 전 국민에 대해서 언어 폭력을 가한 거다. 이런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비판할 거면 이 부분도 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그 질문이 굉장히 좀 파장이 크군요. 예, 듣기도 좀 거북하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온 그 3차 TV 토론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선거인 명부를 보게 되면은 여성 선거인 명부가 2,241만 4,382명 많아요. 남성보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도층도 네.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변수 이거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준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준석 변수를 떠나서 왜 논계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촉성루에서 논계는 결국은 우리 당시 조선을 위해 가지고 임진왜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결국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일본 적장을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말은 뭐 그 자체를 뭐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서로의 어떤 그 얘기를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이재명의 태도를 통해서 그 이재명뿐만 아니고 권영국 후보의 어떤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여성에 대한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그 표가 어디 갔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하러 가려고 했다가 이것 봐라. 투표 안 해. 이럴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다가 투표를 하지 않으므로 한마디로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표가 여성표가 일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에 가려고 했던 표 중에서도 이준석 내가 저러면 안 되겠네 하면서 이러다가 이거 이재명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른바 그러니까 준찍명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표 방지 심리 이런 부분과 함께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 이렇게 같이 버무려지면서 그 표가 특히 여성들 표가 김문수에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말씀만 이제 짧게 짧게 드릴게요. 해주세요. 네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논계론을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논계가 될지 또 뭐가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유권자들께서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방식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좀 울려주실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도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 국민들께 더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못하기 경쟁을 하는 부분들로 인식될까봐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번 대선은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누가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 어려워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한번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전국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남, 부울경, 부산
이쪽을 저 양쪽 그 후보들께서 가장 많이 가셨던 곳이죠. 여기가 아무래도 격전지라서 그럴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고. 격전지죠. 격전지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단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 지역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의 토박이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특히 공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분들이 많다는 예. 것이죠. 특히 말씀드렸듯이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대학교 그 다닐 때 그 추석 같을 때 교회를 가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평소에 1,000명이 왔다 하면은 추석 때 되면은 한 200명, 300명밖에 없습니다. 다 네, 고향을 따라가죠. 특히 예. 그때 제 기억에 호남 쪽에 오셨던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단 지역, 산업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 같은 네. 경우에는 호남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 인적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TK, PK 중에 PK 지역에서는 특히 지금 호남을 고향을 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사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보다 PK 지역의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제 기억에 부울경 한다고 하면은 그 전북, 전남, 광주까지 다 합쳐도 부울경 인구하고 투표율이 비슷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TK, PK 지역을 보수 지역은 더 잡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좀 전에 문자를 이거 방송하는 도중에도 문자를 받았는데 아마 예전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 후보의 김문수 후보님도 이 막판에도 지금 TK, PK 지역에 가서 유세를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의 어떤 지지세가 상당히 견고하게 이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성을 위한 노력이 지금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격전지도 격전지 맞죠? 특히 격전지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열세 지역인 열세 지역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아성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성을 공략할 때 성 전체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야금야금 그 공성전을 좀 잘 펴야 될 것 같고요. 견고한 댐도 바늘구멍 하나에서 무너질 수 있다. 예. 지금 저희는 그 구멍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TK, PK 지역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김 후보께서 그 경남 지역 가신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후보도 그쪽으로 아마 좀 일단 아무래도 전해주세요. 마지막 유세 지역은 저희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수도권 지역 하고요. 이번 주말을 통해서 전국을 다시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오늘을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6월 3일 날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늘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목, 금, 토, 일, 월 이제 딱 5일 남았는데 5일 기간 동안 전국을 다시 한번 돌면서 유권자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지지를 호소할 생각입니다. 예, 저도 지금 뭐 보고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 경남 쪽으로 아마 가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주말에 한번 뭐 마주치실까 이런 전망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판세 분석을 잠깐 전반적으로 봤고요. 다음에는 이 막판 변수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